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이 오는 21일 오후에 열립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인데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는 검찰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는 여야가 이를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피해자 상해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를 전망입니다. 하마스 최고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드론을 향해 저항하다 숨지는 최후의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종전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이란과 헤즈볼라는 강도 높은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 전국에 최고 120mm에 달하는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해서 훈련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공식 확인된 건데 조만간 2차 파병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파병 인원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이미 러시아로 들어가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북한 군인들이 하바로브스크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돼 적응 훈련 중이라는 겁니다.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 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종 파병 인원이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국 정보를 근거로 북한군 최종 파병 인원이 10,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hey are preparing on their land 10,000 soldiers, but they didn't move them already to Ukraine or to Russia.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에 앞서 지난달과 이번 달 2번에 걸쳐 특수전 부대를 참관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3,000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포탄과 미사일, 로켓 등 인명살상용 무기였다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자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파병까지 이뤄진 현 상황을 중대한 안보 위협 상황으로 보고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 고문단 성격의 인원을 파병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규모 지상군이 파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군은 위조 신분증을 발급받아 원주민으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첫 파병은 1955년 발발해 20년 뒤에나 끝이 난 베트남전입니다. 월맹의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지원했는데 규모는 수백 명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에도 이집트의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습니다. 이후에 리비아와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등의 군사 고문단이나 교관 등을 지원했고 규모는 수십 명에 머물렀습니다. 2016년 시리아 내전 당시엔 지상군이 파병되긴 했는데 인원은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북한 지상군이 파병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러시아에 1차로 수송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 지역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입니다.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 경험이 없는 데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또 남측을 적대국으로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파병 인력 10,000여 명을 모두 정예병력으로 채우는 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단 북한 무기와 탄약이 대거 러시아로 넘어간 만큼
이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할이 우선 거론됩니다. 추가 파병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전투 병력이고 전선에 직접 투입되는 정예 병력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1차로 이송된 특수부대 1,500명은 전장 투입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고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원주민의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의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1일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 만납니다.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는 건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후 약 4주 만으로 재보궐선거 이틀 만에 당정 간 물밑 조율을 거쳐 성사됐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 명태균 씨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더해 김 여사가 관련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면담 확정 직후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 자리에서도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대표는 다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대표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대통령실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고 최종 인사 결정권자도 대통령이라며 한 대표 발언에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난 상황인 만큼 이번 면담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당정 관계의 중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김 여사 문제를 이제는 매듭져야 한다면서 발언 강도를 올렸고 친윤계는 한 대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가 나온 뒤 당내 불편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의 공개적인 의사표시는 절박감의 표시라며 더는 김 여사 문제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고리로 삼아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외양상 비슷하게 보일 줄 몰라도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엔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탈표의 위기감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에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이 막아낼 명분도 점점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친한계 내부에선 대통령실 내부조사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면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에선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도 휙 던지듯 주면 거부하는 법이라며 한 대표의 공개 요구를 정조준했습니다. 다음 주 만남이 예정된 만큼 공개적 포문이 아닌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게 순서라며 문제 해결보단 대통령과 차별화를 본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친윤계 강순기 의원도 당이 민주당 탄핵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연일 밤샘 국감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대표 혼자 엇박차를 탄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대표는 군수 재선거에서 패배한 전남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은 좋은 정치하는데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큰 장애가 되어 왔잖아요. 선거 뒤 첫 지역 일정으로 험지 낙선 인사를 한데 대선을 겨냥한 외연 확장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표가 본격적인 자기 정치 영역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다음 주 초 이뤄질 면담이 당정 관계는 물론 한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었다고 했었는데 이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거짓 브리핑이라는 지적에 검찰은 뒤늦게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 2020년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 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주가 조작에 관한 범죄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하루 만에 뒤바뀐 설명에 거짓 논란이 불거졌고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뒤늦게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다 보니 영장 범죄 사실에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날 브리핑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사건에 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장 4시간에 걸친 브리핑에서 강제 수사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뒤늦게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압수수색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검찰총장 탄핵에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전했습니다. 조 수석 대변인은 탄핵 소추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다시 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연 게 모자란 건지 또다시 검찰 독립성과 수사권을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YTN 취재진과 만나 이른바 오빠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와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본인이 내용 일부를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조작이 아니라 보정이라고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는 YTN 취재진과 만나 3시간 가까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김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실 설명처럼 친오빠를 가리키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매체의 대통령이라고 말한 이유는 해당 매체와 신뢰 관계가 틀어져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특정 시점 이후론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지 않기 시작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고 난리라. 여사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후보자 이용을 썼어요. 당선되고는 당선인 이 말을 썼고.
명 씨는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를 내세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9차례 여론조사를 돌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사 비용을 마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명 씨는 우선 연구소 자체가 본인 게 아니란 점을 전제로 앞세웠습니다. 이어 그 돈은 당시 연구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사적 거래를 한 거지 자신에겐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다만 실제 조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맞는다고 인정하며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 대선 개입으로 보일 여지가 생기지 않게 대중교통을 타지 말라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권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도 보정이지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결국 불법적인 건 없고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정계 인사와 친밀한 건 맞는다는 게 명 씨 주장의 핵심입니다. 만남 횟수나 배경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공개된 녹취록이 명 씨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가리키고 있는 만큼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또 한 차례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강원도에는 최고 120mm의 비가 예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비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낮 동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는데요.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충청과 강원 남부, 영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후 9시 기준 울릉도에는 시간당 50mm 이상, 울산 남구와 경북 상주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과 울산 동부, 서부에는 호우 경보가,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 강원 남부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져 있어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남뿐만 아니라 전 해상과 해안으로도 풍랑과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또 한 차례 유입될 걸로 보여 빗줄기가 다소 약해진 지역에서도 늦은 밤부터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과 남해안에 80mm 이상, 수도권 등 내륙에서도 많게는 6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 기온이 낮은 일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치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간, 전남 남해안은 밤까지,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다 그칠 전망입니다. 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고요? 네, 내일 낮부터 북쪽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밤사이 중부 내륙은 기온이 10도 아래로 곤두박질하겠는데요. 일요일 아침 서울 8도, 파주와 철원은 5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데다 주말 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등 내륙은 20도 아래에 머물러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 수준의 쌀쌀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 월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고개를 숙인 채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문 씨는 조사 직전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를 염두에 둔 듯 사과를 받아준 피해 택시기사에게 감사하다고도 전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도로 CCTV에는 문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차에 탄 뒤 골목에서 행인을 칠 듯 운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또 우회전 차선에서 빨간불인데도 좌회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문 씨에게 구체적인 음주량과 사고 경위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의혹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처벌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조만간 문다혜 씨 수사는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겨질 전망인데요. 이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문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확인됐는데 초범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과는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한다고 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그런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중요합니다. 위험운전 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고 있는 지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되고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경미한 부분 때문에 통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병원에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를 제공받아서 그에 따라서 위험운전 치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난폭운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불법 주차나 신호지시 위반의 경우는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사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고 수장 야히야 시너르가 사살되기 직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는 강도 높은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건물 2층 내부로 드론 한 대가 정찰에 나섭니다. 흙먼지 가득한 의자에 얼굴을 천으로 가린 남자가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드론을 발견하자 막대기를 던지며 잠시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영상 속 남성이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시나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가자 남부 라파 지역 순찰 도중 하마스 부대원 3명을 사살했고 시신 항구가 시나르와 빼닮은 것을 알고 신원을 확인했다며 SNS에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나르가 발견된 장소는 이스라엘군도 예상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시나르가 깊은 땅굴 속에 인질들과 함께 숨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באותו מרחב תת-קרקעי בקומפלקס, כמו שמצאנו את ה-DNA שלו כמה מאות מטרים מהמנהרה שבה נרצחו 6 החטופים, הוא שהה שם במרחב. כוחותינו סגרו על המרחב במשך תקופה ארוכה.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시나르가 사망한 장소에서 다량의 현금과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신분증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로 지난 7월 말 암살된 하니에에 이어 하마스 수장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하마스 고위 지도자가 대부분 사망하면서 이란과 저항의 축에 심각한 타격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헤즈볼라 등은 오히려 항전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주 유엔 대표부는 SNS를 통해 휘나르를 순교자로 추대하며 저항 정신이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새로운 확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e was fighting, and this image will make him look like a hero for most Palestinians and most Arabs and most people who are against Israeli occupation and against the oppression that Palestinians are subjected. 국제사회는 하마스의 인지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종식할 전환점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공세를 이어가며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 행동도 준비하고 있어 중동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후 4시 반. 시간을 보면 일단 밥은 안 먹는 것 같네요. 지금 형식에 구애받을 때는 아니죠. 여권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형식에 구애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지 않은 사실 지난번에도 했고 예.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뭐 무엇을 먹었느냐, 뭐 반찬이 고기냐, 후식이 오미자차냐 이것이 아니고 예. 얼마나 민심, 국민 여론, 그 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예. 그 민심과 민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그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이번 독대가 물론 뭐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기로는 했습니다만 예.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정말 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여당의 수장으로서 그 수장들끼리 독대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일종의 장 독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독대라는 긴 독대 그리고 정말 수장들끼리의 독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의미로 장독대. 제가 그런 네이밍을 붙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사전에 뭐 조율은 없었습니까? 지금 일단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될지는 좀 윤곽이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안을 당연히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3가지 사항을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도 협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번 독대에서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지금 머리를 맞대지 못하고 있는 그 여야 의정 예. 현안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야 의정. 그리고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직 네. 그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을 하고 의결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2년 반이 다 되어 가도록 추천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각하지 않으려면은 추천을 하지 않아야 되는 민주당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민주당도 좀 질문을 받아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 내부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금까지 없고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은 공이 지금 민주당에 가 있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그 공수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으니 특별감찰관을 공수처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임명하고 도입을 해보자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이전 정부에서 한번 그 문재인 정부 전에 한번 임명을 했던 적은 있죠. 근데 갈등만 일으키고 종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막 굳이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한다면 또 논의는 될 수 있으나 지금 국민의힘도 아직까지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글쎄요 뭐 이번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한 걸 보면 굳이 또 면담이라는 단어를 써서 독대라고 안 하고 네. 이전 정부에서도 항상 비서실장이 배석하더라도 특정 정치인이나 뭐 당대표를 만날 때는 예. 독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굳이 그 비서실장을 배석했다는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면담이라는 단어를 써서 굳이 평가절하라는 듯한 뉘앙스가 보였거든요. 면담이라는 용어가 독대보다 평가절하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대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뭔가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이지만 면담이란 건 우리가 면담을 누구로 합니까? 저도 뭐 학생들 면담해주고 그렇거든요. 뭔가 윗사람과 한다는 면담 이런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은연중에 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3가지 그런 것들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으나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 공식적인 입장만 안 내놨지 그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적 쇄신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그 7인 내로 지명받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활동 자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2부속실 설치가 언제 될 거라는 이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미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인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임이 드러났다라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주장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더라도 안타깝지만 전 아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좀 전에 이제 그 송영훈 대변인도 얘기했지만은 한 대표도 뭐 형식이 아니라 성과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성과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나와야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글쎄요, 김건희 여사 얘기만 갖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면담 이후에 뭐 인적 쇄신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이외에 아마도 민생 현안 그중에 가장 또 갈등 요인이 큰 의정 갈등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의료 대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그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좀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좀 해법을 찾은다면 그래도 그건 성과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마도 겉으로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성과는 그런 민생 현안이나 정책적 부분에서만 나올 수 있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성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결론이 없고 의정 갈등 정도로 뭐 합의나 협의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는 성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내서 네. 그 이후에 뭐 브리핑은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든가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성과가 있는 것일 텐데 그거는 혹시나 합의가 되더라도 공식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죠. 앞으로 오늘 면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활동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발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많은 공감대를 이뤘다 정도로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예. 송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성과를? 일단은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3가지. 이것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서 대통령실에 일종의 현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사과와 활동 자제는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지금 일단은 그 민의와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적 쇄신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이 있다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그 명분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이고 총체적으로 팩트 파인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지금 뭐 명태균 씨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 들어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차별화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차별화를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옳은 말을 할 생각은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아마 이 YTN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가 그 관점에서 이 의제들을 바라봐줬으면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지지율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갤럽 조사였습니다. 22% 긍정평가가 22%였고요. 부정평가가 69%. 각각 1%포인트가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올라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0에서 23, 22 이렇게 이제 내려갔고요. 부정평가 요인으로 부정평가가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요. 경제, 민생, 물가에 이어서 바로 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이게 3주 전, 바로 직전 조사보다 상당히 올라간 수치더군요. 네,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저 부정평가 요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본질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다른 것들을 잘 한다고 해서 국민적인 평가가 바로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저희가 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만남에서도 저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면으로 거론을 하게 될 것이고 뭐 긴 시간 머리를 맞대서라도 저것은 해결책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 중에 당 지지율에 대한 것도 있죠.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면은 국민의힘이 28, 더불어민주당이 30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3%포인트 빠졌고 민주당은 2%포인트가 올라갔죠. 예. 그렇게 됐나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국민의힘이 내려갔고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갔고 그래서 당정 지지율이 함께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올려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계기가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부정평가 여론의 다수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긍정평가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23%, 22%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분들의 그 생각도 저는 조건부 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도 뭔가 아까 그 차별화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차별화가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독대도 한다고 했으니 만난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보수 지지층에서 당대표로 뽑아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이 기대를 걸고 뽑아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당대표로 뽑아준 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 그래도 조금 더 믿고 기다려봐 주자라는 생각들이 저는 저 22%, 23%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독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독대에서 별 결과가 없고 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은 저 지지층마저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당 지지율에서 뭐 민주당이 뭐 2% 높게 나왔지만 이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렇게 큰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이고 부정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저렇게 높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민주당 역시 중도층에게 그 제대로 뭔가 어필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지표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지표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같은 조사에서요.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필요성에 이제 63%가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필요 없다라는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이제 26%였고 그리고 이제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67%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현재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19%. 더 늘려야 된다. 4%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거의 좀 요 질문의 요지가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활동 자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조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활동 자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심지어 늘려야 된다는 사람은 4%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1년 12월 26일에 김건희 여사가 당시 후보 배우자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밝혔던 것들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는 약속을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찬성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 시선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특검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아졌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어제 지금 민주당이 그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로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는데 그 특검에 이제 그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 또 뭐 보궐선거 공천 과정, 이번 총선 공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백화점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그런 특검법이 정말로 실행이 됐을 때 국민의힘 정당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범죄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 개별 국회의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로서는 더더욱 이것을 찬성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나오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4표의 이제 이탈표가 최저의 4표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에 들어간다면은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재표결 결과를. 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제 3번째 특검법이 발의했는데요. 글쎄요.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뭐 독소 조항이 있다, 이걸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그런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 아예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론조사 지표에서 봤지만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63%고 그 안에서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47%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이렇게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보수 정당의 대표라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보수 정당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죠.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독소 조항이 있다, 잘못된 것이다, 위헌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한동훈 대표가 자주 얘기하는 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그러면 이런 여론이 나왔으면은 특검법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너무 약한 특검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 맞춰가는 것이 또 정치인 것이고 그런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최대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민주당은 특검법이 뭔가 독소 조항이 있다, 반위헌적이다만 주장하고 있지 실제로 국민의힘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근데 면담 이후에 독대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그 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특검에 관해서는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민주당은 심지어 상설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2요구권에 대한 일종의 우회로죠. 상설 특검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상설 특검에 관한 후보 추천에 관한 국회 규칙 이걸 또 마음대로 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드시 특검을 골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답정너식 특검을 하겠다는 그 의지만큼은 조금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떤 협의의 여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의의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바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사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가 그 독소 조항을 변경하는 뭐 한동훈발의 어떤 그 최상병 특검법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까, 아예? 지금 민주당은요. 10년 전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만든 그 상설 특검법에 부속되어 있는 국회 규칙 그것조차도 지금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고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절대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난망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결국 뭐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었죠.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특검이었기 때문에 여당은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대통령은 2명의 추천된 검사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었죠. 그때 임명된 그 검사와 그 검사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금 여당 대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여당 대표를 왜냐하면 여당을 향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당의 그런 선택권을 좀 제한해야 된다는 법이 위헌적인 거라면 그럼 위헌적인 법에 의해서 임명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라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실지 저는 물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요 특검법 관련해서는 진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면담 이후에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덕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절차와 시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원내와 협의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명백한 무혐의 증거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까지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후 그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네,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하니까 여기에 민주당 반발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절차나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까? 정해진 게 없죠. 왜냐하면 일단 지도부에서 결정이 된 거고 이 원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내 지도 협의 이후에 이제 구체적 시기가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도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더라고요. 한 7번인가요? 뭐 그렇죠. 근데 그렇던데 실제 통과된 적은 없죠. 한 번도 없죠. 근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게 되면 통과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탄핵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추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고 그리고 찬성이 재적의원 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검찰총장을 무슨 사유로 탄핵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그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분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을 하는가? 지난번에도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사건 때 9대 0으로 기각이 됐었는데 저렇게 아무렇게나 검찰총장도 탄핵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남아날 공무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오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느냐?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는 왜 말만 하고 탄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녹취 준비되면 보시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좀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시세 조정한 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들과 연락한 게 안 나왔죠. 이 사건 한마디로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그러고 다시 조사하니까 대면 수사하라 그러고 대면으로 직접 수사하니까 왜 검찰청으로 안 부르고 딴 데서 했냐? 비공개 황제 수사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불기소해서 정치검사다 그랬더니 이창수 검사장이 기소했으면 더 정치검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장난이죠. 저 이전에 막 지금 박준태 의원이 말한 것도 저는 상황인식을 되게 심각하게 뭐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뭐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죄를 없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검찰이 무려 4시간 동안 왜 불기소했는지 국민들께 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그 4시간 동안 설명한 것도 보면은 뭔가 뭐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을 인지한 것 같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주가 조범 공작 주범들과 연락한 것 같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면 뭐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더 뭐 간접 증거라는 것도 있고 정황 증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실 검찰이 그런 애매한 양쪽의 증거가 모두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게 정상적인 검찰의 기소 행위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애매한 상황일 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애매한 상황이니 불기소해버리는 디올백도 그랬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그랬습니다. 왜 네. 김건희 여사와 관해서만 기존의 검찰의 행태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냐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건데 전혀 지금 문제와 다른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했고 어제 또 그 설명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했었는데 기각당했다고 했다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오늘 다시 번복을 했고요.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방금 말씀하신 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가 다음 날에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로 설명이 바뀐 것은 네.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죠. 왜냐면은 자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들 사설을 쭉 모아놓고 살펴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사안이 이제는 어떤 사법이나 수사의 영역에서 국민적인 판단,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선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이것을 수용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렇게 설명이 바뀌고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기가 어려워지죠. 네. 제가 변호사로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저 사건이 장기간 수사가 됐기 때문에 추론하건대는 기록이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드팀을 두고 그 레드팀의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판단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그 레드팀이 아마 그 15일 오전에 조간에 보니까 레드팀을 뭐 평검사까지 포함해서 가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예. 15일 오전에. 예. 그런데 16일 오후에 그 레드팀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검토할 시간이 뭐 많아야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일 텐데 레드팀이 급조됐다 그렇게 보고 급조됐다기보다는 네. 저는 뭐 원래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주어졌느냐 그런 점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할 텐데요. 김건희 여사가 보낸 카톡 대화를 공개해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명태균 씨. 그런데 그 대화에 등장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여사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는 후보자 이용을 썼고요. 당선되고는 당선인 이 말을 썼고 오빠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안 썼어요. 예, 이 오빠가 친오빠인지 윤 대통령인지 지금 엇갈린 대답을 연일 내놓고 있고 하루하루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친오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이미 지금 그 오빠가 누구냐가 네.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사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든 네. 혹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든 이제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는가.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저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은 수많은 카카오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저 한 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장에 있는 몇 줄에 주목해서 그 오빠가 누구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이 사안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과, 활동 자제, 그리고 어떤 뭐 종합적인 팩트 파인딩,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기업적인 것보다도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대통령실도 친오빠다라고 해명을 즉각적으로 내놨지만은 중요한 건 뭐 다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질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명태균 씨 관련 예. 해명을 내놓을 때 예. 신뢰감을 주지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 왜냐하면 제일 처음 내놨던 해명이 2번밖에 안 만났다였는데 네. 그 이후에 최소 4번 이상 만났지 않았겠냐는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뭔가 저렇게 우리가 봤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까지 공개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지금 쌓아두고 일부러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는 그걸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언론 인터뷰는 자주 응하고 있죠. 그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내용들은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뭔가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활발하게 소통했다는 얘기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를 하면서 뭔가 자신의 수사가 좀 종결될 때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는 나를 보호해달라는 차원에서 아마 결정적 증거는 필요할 때만 공개할 것이지 나는 예. 인터뷰에 계속 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어쨌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예. 좀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 명태균 씨가 지금 한마디 하는 것이 물론 자극적이고 관심이 갈 만한 소재들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을 풀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혹은 크로스 체크된 거는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의 한마디를 너무 이렇게 주목해서 좀 추종하는 듯이 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 생각도 좀 맞는 있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진실은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신뢰 문제까지 번져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다음 주죠. 21일 날 제보자 강혜경 씨가 또 국감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또 판매 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입점 판매업체가 입은 손실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은 먼저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한 결제 대행업체가 판매 대금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숙박이나 여행, 공연 등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입니다. 판매대금 관리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대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주장과 회사 돈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천억 원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서 회사 자금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이는 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겁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지난 10년간 30만 원에서 55만 원 선을 오갔던 고려아연 주가가 경영권 분쟁 이슈로 8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면서 최 회장이 현재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매수 종료 시점에는 회사가 1조 3천억 원 손실을 볼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미 영풍도 공개 매수가를 83만 원까지 올렸는데 83만 원은 괜찮고 89만 원은 적절치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사주 취득은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회사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고려아연의 본업인 재련업뿐만 아니라 신사업이 중단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사주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가수 이명웅 씨 콘서트. 수용 인원 5만여 명의 좌석은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최대 트래픽 960만이 몰리며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매진됐습니다. 정가 18만 7천 원짜리 티켓이 되팔릴 때는 서너 배 웃돈이 붙었는데요. 이 피켓팅으로 불리는 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준 지인에게 사례비 10,000원이 적은 것이냐는 질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콘서트 예매 당시 티켓팅을 잘하기로 소문난 동호회 지인에게 예매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손 지인은 VIP석 2자리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글쓴이는 고맙다면서 티켓값과 함께 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살해했습니다. 또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도 부탁하려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는데 이후 동호회 운영진이 연락해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10,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살해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기에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우스 몇 번 딸깍하고 10,000원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 안표값만큼 살해해야 하느냐고 했더니 이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호소였습니다. 공감을 구하는 글이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습니다. 운영진이 저렇게 물어본 건 일반적인 인식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는 소리다. 그 잘난 손가락 까딱 본인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인성이 드러나서 다들 멀리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글쓴이는 게시글을 삭제했는데요. 동호 회원들이 냉담해진 이유는 10,000원짜리 기프티콘이 아니라 VIP석을 구해준 정성을 한낱 손가락 까딱으로 치부한 데 있지 않을까요? 네,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파병의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조선중앙TV가 내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특수부대 현지지도 영상물입니다. 몸에 돌이나 벽돌을 올려놓고 망치로 깨부수고 철근을 감거나 손가락으로 전구를 깨는 등 엽기적인 훈련을 선보입니다. 그 어떤 대상물도 일격에 죽당겨버리는 전투적 기질도 훈련을 통하여 다져지게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과거 청와대 모형물을 지어놓고 타격 훈련을 하는 등 유사시 가장 앞서 전방 깊숙이 투입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특수전 부대를 방문해 유사시 적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군 특수부대는 20만 명 안팎, 가장 규모가 큰 경보병 여단과 함께 저격 여단과 항공 육전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특수부대는 여기에서 차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보병에 비해서 배 이상 강력한 개인 전투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해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중화기도 운용할 줄 알아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곳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이 밖에 러시아의 대전차 미사일과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800여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운용할 병력도 상당수 파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이 비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 가을비가 누구 편이 될지 조은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9회 초 투아웃 삼성 김영웅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LG 에르난데스가 포효합니다. 여기선 안 돼 단호한 몸짓으로 승리를 자축합니다. This is our house, we gotta respect our house, and the only I say is no here. We do everything for win here. 가을 야구 첫 관문인 KT와 맞대결에서 5경기에 모두 나왔던 에르난데스는 공 60개, 혼신의 역투로 반격의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가을 단비 덕분에 하루 시간을 벌면서 불펜 핵심 에르난데스는 남은 경기에 또 등판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비가 안 준다면은 또 에르난데스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쫓기게 된 삼성이지만 비가 마냥 야속한 건 아닙니다. 2차전에서 무릎을 다친 간판 타자 구자욱이 일본에서 짧고 굵게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4차전부터 선수단과 함께합니다. 박진만 감독은 5차전까지 간다면 등판할 다승왕 원태인이 이틀을 더 쉴 수 있다면서 원태인과 레이스, 황동재 3명의 선발진에게 꿀맛 휴식이 될 거라고 위안했습니다. 비 오면은 레이스 선수가 하루 정도에 더 쉬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좋은 볼을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모두 가을비는 우리 편을 외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한국 시리즈를 예약한 기아가 가장 느긋할지도 모릅니다. 아담한 대구에서 가장 큰 잠실로 오면서 화력전이 투수전으로 바뀐 플레이오프. 선발로 삼성 레이스, LG 엔스가 낙점된 가운데 양팀 감독은 불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발롱도르 수상자 6명을 포함해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왕년의 축구 스타들이 이번 주말 서울에 총출동합니다. 드록바와 앙리, 퍼디난드, 비디치 등은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게임 업체 넥슨이 개최하는 이벤트 경기인 아이콘 매치 창과 방패를 통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실전을 치릅니다.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팔레스타인과 예정된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전쟁을 피해 중립국에서 치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한국과 팔레스타인 맞대결을 11월 19일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최근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이어져 홈경기 개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프로축구 포항과 수원FC가 대권에 도전하는 파이널 라운드 첫판에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포항은 K리그 파이널 A 홈경기에서 전반 32분 완델손의 중거리골로 앞서갔지만 4분 만에 김주엽의 동점골을 내주면서 수원FC와 1대1로 비겼습니다. 4위 포항은 한 경기 덜 치른 선두 울산과 승점 9점 차이로 벌어져 남은 4경기에서 역전 우승이 어려워졌습니다. 대구는 파이널 B 첫판에서 후반 39분에 터진 에드가의 동점골로 광주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배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가 내일 개막하는데요. 새로운 감독과 선수들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팀들이 많아서 우승 경쟁도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20주년이 벌써 됐다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코치의 이름을 새긴 수많은 스타들에 이어 올해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지 기대를 안고 배구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남자부의 첫 화두는 외국인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붙었던 대한항공부와 OK저축은행을 비롯해 7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외국인 지도자입니다. 국적도 모두 달라서 각양각색의 개성 넘치는 배구가 팬들을 만납니다. 거포 임동혁이 군복무로 빠졌지만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이뤄낸 대한항공이 여전히 막강한 가운데 최고 외국인 선수로 꼽히는 레오와 아시아 쿼터인 2m 4cm의 신펑, 허수봉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구축한 현대캐피탈은 11년 만에 컵 대회 정상에 오르며 우승 후보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When I spend quite all my time, so I hope that I will find some moments to discover more Korean countries, but in this moment, this is my focus. 여자부에선 강솔규가 한국도로공사로, 이소영은 IBK 기업은행으로, 표승주는 정관장으로 국가대표 공격수들이 유니폼을 바꿔 입고 새 각오로 코트에 나섭니다. 이제 팀에 적응을 한 7, 80으로 한 것 같고요. 나머지 100%는 이제 시즌을 치러가면서 완벽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오는 본 빼고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현대건설이 컵 대회를 거머쥐며 2년 연속 우승에 자신감을 충전했지만 우승을 위해서 1년 더 현역을 연장한 김연경을 앞세운 흥국생명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판독 신청은 랠리 중간에도 가능하고 세트당 2번으로 늘렸습니다. 터치아웃이나 네터치 등을 자진 신고하는 선수에겐 그린카드를 줘서 좀 더 빠른 진행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이기흥 회장의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한 이기흥 회장이 결자해지 자세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질서 있게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기흥 회장의 대외적 위상이 올라갈수록 민주적인 소통 구조가 사라졌고 정확한 역할을 알기 어려운 특별 보좌역을 비롯한 비선의 입김이 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과 강원 남부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과 충북, 충주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제법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 사이에는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또 이미 울산 남구 매암동에 113mm, 진달래밭과 충남 서산, 강원도 정선에도 10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쏟아졌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아산과 당진, 서산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앞으로 강원 동해안에 120mm 이상, 경북 북부와 경남 남해안에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내륙에서도 최고 60mm 안팎의 가을치고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부산과 울산에 이어 대부분 해안으로 강풍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영동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간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휴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